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순환은 계약법부터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74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계약법 2주 반, 2주 내지 2주 반 보고, 주택임대차법법, 상가건물임대차법법까지 보고 민청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렇게 진도 나갈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도 여기부터 들으시더라도 아무 하자 없습니다. 하자 없으니까 들으시면 되고요. 3, 4월 달에 또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게 몇 개 있죠. 제발 이번 달만,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론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숙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5월달, 6월달 되면 제가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정리를 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설명대로 했던 것들 다 빼고 그냥 쫙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드도 빠르고 양도 많은 데다가 스피드도 빠르고 정리도 한 방에 하기 때문에 5월달 되면 더 정신없어요. 3, 4월달에 좀 열심히 들으셔야죠. 결석 당연히 하시면 안 돼. 두 번째, 복습 꼭 해주셔야 돼. 아직까지는 복습을 뭘로 한다? 인강으로 한다 그랬어. 아직까지는 책 아직은 안 보셔도 돼요. 5월달에 보셔도 돼요. 인강을 다음 주까지 2번. 역시 민법만 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 그냥 수업만 들으시라 그랬어요. 민법만 하는 거예요. 뭐 시간 나면 다른 과목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민법 위주로 해서 오늘 한 거를 인강을 2번 꼭 좀 들으세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나 기존에 하셨던 분이 다 공통이고요. 공통이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할 게 있어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처음 오신 분은 한 분, 아니 솔직하게 들으세요. 보고도 몇 분 드세요. 네네네.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는 당연히 요거 이제 들을 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들으시고요. 11, 12월 달 하고요. 1, 2월 달 강의가 있습니다. 요거 총 1시간짜리 24개씩 해서 48개가 있습니다. 48개. 하루에 1개씩 들으면 2달이면 다 들어요. 하루에 1개씩이면 2달이면 다 듣습니다. 그쵸? 2달 하고도 2달 듣고도 12일이나 남아. 12일이나. 그래서 12일 동안 놀 수 있어요. 놀 수 있을까요? 요거. 새로 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도저히 민법이 기초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1, 12월 달 거, 1, 2월 달 거를 한 번을 들으세요. 그냥 우리 이 정도하고 상관없이 쭉 들으세요. 쭉. 네, 이렇게. 책 뭐 이런 체크 필요 없이 그냥 쭉 한번 들으세요. 자, 새로 오신 분들이나 본인이 새로 온 사람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에다가 요걸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한 2달 이상 들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정환이가 뭔 얘기 하는지 알아는 듣는다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거 안 하셔도 되고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읽어보시고 요 부분에서 조금 이상하다 나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인강으로 복습 그 부분을 네? 그 부분을 요거는 우리 요 진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진도에 맞춰서 기출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뭐 답을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문을 읽어본다 생각하고 풀어보셔야 돼요. 한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가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맞았든 틀렸든 아마 대부분 틀릴 거예요. 대부분 틀릴 건데 한 20문제를 풀었을 때 5문제 이상 맞추기도 힘듭니다. 힘든데 몇 개 맞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설을 읽어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인강을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하는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새로 가신 분들은 5월 달에 보면 돼요. 기출 지금 안 봐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일단 요거는 기본이고요. 요거는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결합시키냐 이걸 결합시키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꼭 반드시. 안 하시면 떨어집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예. 떨어지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예. 이렇게 말을 해야. 이렇게 말해도 안 해. 이렇게 말해도 안 해. 이렇게 좀 꼭 좀 해주세요. 예. 다 필요 없고 이제 계약법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총론, 강론 두 파트가 있고요. 총 10문제가 나오는데 총론에서 5문제, 강론에서 5문제 보통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론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우리 시험범위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우리 시험범위 있고요. 오늘 이제 총론을 봐야 될 텐데 계약 총론에는 계약의 의, 그다음 계약 자유의 원칙, 그 전에 계약자의 원칙의 제한, 예. 제한 관련된 약관규제법, 지난주에 뼈대 잡은 거에다가 오늘 살을 좀 묻힐 거예요. 예. 약관규제법을 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는 지난주에 한 거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하면 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아예 머릿속에 확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이란 계약의 체결을 말하는데 계약 성립은 구체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는 게 보통이다. 다만 우리 민법에는 청약만 있고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가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두 가지가 더 있고 이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조문이 8개가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해오셨죠? 오늘 저하고 다시 한번 이해 암기할 겁니다. 요거. 오늘 첫 번째 목적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을 이해 암기. 이게 오늘 첫 번째 공부 목적이에요. 반드시 오늘 하셔야 돼요. 네 번째 계약은 성립이 되었으나 그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계약 당시부터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원시적 불능이라 하는데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라면 그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인데 책임이 하나 생겨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고. 요게 무언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게 무언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 계약 중에 쌍무계약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쌍무계약은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제도하고요. 위험부담이라는 제도하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쌍무계약의 쌍무계약의 공통효력이라고 해서 특히 이 세 가지는 이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게 적용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이렇게 세 가지 세트의 요건 효과 여기 머릿속에 딱 있으셔야 되고 그 중에서 오늘 요 위험 부담까지가 우리 시험 오늘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위험 부담까지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하나 나오고요. 계약의 해지라고 계약이 이행이 제대로 안 돼서 비정상적으로 종결이 되는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지라고 이렇게 하면 계약 청론이 끝이에요. 그 중에서 뭐 꼭 나오는 거 4개 다시 한번 요거 동시 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지. 이 4가지는 반드시 나온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나오니까 꼭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위험 부담까지. 계약의 뜻. 계약이 뭐냐? 이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는데 일단 계약이란 걸 법적으로 성명할 때 계약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3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면 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일단 청약과 승낙이 모여서 계약을 할 때 보면 어느 한쪽이 먼저 계약을 요청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하는 이런 과정이 꼭 들어있죠.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모여서요. 그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기고요. 이때 이 채권 채무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원했던 채권 채무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되면 매도인은 대금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기고요. 매수인은 재산권 이전 청구권 이라는 채권이 생겨요.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돈 내놔 라는 권리와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물건 줘 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돈 내놔 이 권리와 매수인이 매수인한테 물건 내놔 라는 권리는 둘이 계약을 할 때 원했던 거. 이렇게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의 결과가 행위한 사람이 원한 것이었던 경우,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를 법률행위라고 법에서는 이름을 붙입니다. 행위한 자가 원했던 권리 의무가 생길 때 그런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계약이 딱 이 법률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말할 때 이렇게 한 세 가지,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게 되고 당사자가 의도했던 채권 채무를 발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질은 법률 행위고, 이 세 가지가 들어있으면 계약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법률 행위에 관한 개념은 민법 총칙 가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들어있다, 채권 채무를 발생시킨다, 법률 행위다, 이런 개념을 계약의 뜻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이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계약 체결할지 말지 자유죠? 계약 체결할지 말지 자유예요. 누구하고 할지 상대방 선택 자유예요. 어떤 내용으로 할지 내용 결정, 방식, 계약서를 쓸지 구두로 할지 다 자유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학원에서 강의를 들을지 말지 그게 체결 여부예요. 학원 안 다녀도 돼요. 꼭 학원 다니라는 법 없습니다. 혼자 독학해도 돼요. 그러니까 학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강요해서 학원 와서 계약 맺은 거 아니에요. 또 어느 학원을 갈까? 여기도 있고 저기 시청 앞에 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굳이 여기를 선택했어. 누가 강요했어?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했어. 내용 결정. 보통 이제 5월 달쯤 오시게 되면 학원에서는 1차만 하라 그래요. 근데 굳이 나는 2차까지 하겠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한 2주 만에 나 2차 안 되겠다고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되죠. 포기하고. 근데 어쨌든 스스로 결정 자체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방식?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려고 했더니 학원에서 뭘 쓰래. 거기에 보니까 뭐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전화번호 쓰고 주소를 쓰고 다 쓰게 돼 있어. 아니 나 이거 안 쓴다고. 안 쓰고 그냥 돈 낼 테니까 수강증 달라고. 그랬더니 학원이 꼭 써야 되는데. 나 그럼 여기 안 다닌다고 가. 그럼 학원이 잡아. 안 써도 된다. 그렇죠? 안 써도 돼요. 꼭 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라. 이런 법은 없단 말이니까 방식의 자유까지. 4가지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외워야 돼. 왜? 콜라라 나온 적 있어요. 계약 자유 원칙이 아닌 것은 나옵니다. 답이 내용 변경의 자유, 이게 답인 적이 있어요. 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의 자유. 4가지 자유가 있다. 외워야 돼요.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걸 제한을 해야 된다. 이유는 계약 자유 원칙은 계약 당사자가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원칙이에요. 근데 결코 평등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을 제한하는데 먼저 체결 여부를 제한한다. 체결 여부를 제한한다는 건 계약 체결을 강요한다라는 뜻이에요. 체약 강제. 먼저 공공적 급부용에서 수도, 가스, 전기. 수도, 가스,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은 공급받는 자하고 계약을 할지 말지 자유가 있어요. 일단 공급하는 계약은 먼저 해야 돼. 해야 되죠. 건물 지었어요. 공급해야 돼요. 나중에 사용료를 안 내면 단전단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공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여부의 자유가 없는 거 무조건 해야 돼요. 또 민법에 보면 무슨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무슨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사기 싫어도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것, 채약 강요는 공공적 급부 영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영역에서도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상대방 선택, 특히 고용 분야에서 회사에서 자기 회사에 근무할 사람을 채용할 때 선택할 수 있죠?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법을 몇 개 만들어서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고용 분야에서. 내용결정의 자유, 민법 총칙에 103조 반사의 질성이 나오고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이 나오는데 민법 총칙 가서 할 거예요. 그다음에 약관규제법이 하나 나오고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가장 제한이 덜 돼 있는 분야가 방식의 자유입니다. 보통 방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요러요러한 계약은 꼭 서면으로 체결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방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죠? 꼭 구두로 안 되고 꼭 서류를 작성해라.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꼭꼭 검인계약서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방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방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만 최근에 작년 말에 보증계약만은 무슨 계약? 보증계약만은 꼭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서류를 통하지 않고 체결한 보증계약은 무효가 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한 경우는 있는데 거의 제한이 덜 돼 있는 분야가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가지 계약자의 원칙과 그게 제한이 된다는 것하고요. 제한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되고요. 지금 제가 쭉 뭐 설명을 드렸지만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되고 이제 요거 하나 정리하시면 돼요. 약관규제법 하나. 일단 약관규제법은 계약자의 원칙 중에서 내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 왜 이게 내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가? 약관 뜻 때문에 그렇다. 약관의 의. 약관이란 약관규제법 위조에서 본법에서 약관이라 하면 명칭 따위를 불문하고 계약을 체결할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담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약관규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약관의 뜻을. 보험약관 생각하세요. 보험약관 보면 보험회사가 미리 만들어 놓지요. 그리고 보험계약자한테 이렇게 뭐 보여주고 할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장차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 하게 되고 그 약관을 규제하게 되니까 결국 계약 내용을 규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이게 왜 규제가 필요한가? 규제 필요성. 작성자가 미리 만들어 놓는데 상대방과 협의 따위는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한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 필요성.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약관규제법이다. 약관규제법. 그럼 그 약관규제법에서는 어떻게 규제하는가? 규제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오른쪽 375페이지에 보면 2번의 양가 어로리의 동그라미 2번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억 첫째, 니은 둘째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첫째가 편입통제고 두 번째가 불공정통제다. 그럼 편입통제는 뭐고 불공정통제는 뭐냐? 구체적으로 보자.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약관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 이게 편입통제다. 약관을 작성한 자가 상대방한테 이런 약관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제시하고 중요사항은 뭐까지? 설명까지 해야 이 약관은 계약 내용이 된다. 이걸 편입통제라 합니다. 약관규제법은 작성자에게 명시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첫째, 만약에 명시설명하지 않으면 작성자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약관을. 작성자는 명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상대방한테 봐라 이 약관 조항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나 보상 못 해준다. 보험금 못 준다. 이런 말 못 해요. 왜? 명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작성자는 주장을 못하지만 상대방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건 상관없어요. 작성자가 상대방한테 명시설명하지 않은 약관, 쉽게 말하면 감춘 거예요. 이 작성자가 상대방한테 말하지 않고 감춘 약관 조항은 두 개가 있어요. 본인한테 너무 유리해. 창피해서 감춘 게 있어. 지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좀 낯뜨겁죠? 예? 그러니까 살짝 감춘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만들다 보니까 자기한테 불리해. 이것도 감춰요.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감추는 게 아니라 불리한 것도 감추게 되는데, 불리한 걸 감췄을 때 상대방이 그걸 찾아내서 얘한테 불리하면 상대방한테는 유리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건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자가 명설명하지 않았다. 작성자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모든 약관 조항을 다 명시설명할 필요가 없이 면제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또 하나가 법에서 규정한 것을 그대로 부연 반복하는 거.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에 있는 걸 그대로 약관에 카피 떠놓는 게 있어요. 간혹가다가. 그런 것들은 굳이 명시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 거기 판례 박스를 보면 피보험 자동차 양도한 경우 보험회사에게 통지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신 분 생각해 보세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년치 보험료를 보통 선납을 하지요. 1년치 보험료를 선납한 상태에서 한 3개월 만에 자동차를 팔아버렸어. 보험회사에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보험회사에 연락해요? 안 해요? 누가 말 안 해줘도 당연히 보험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 이미 낸 보험료, 책임보험료를 빼곤 나머진 돌려달라 해야지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간에 자동차를 팔았을 때 보험회사에게 당연히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통지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굳이 보험회사가 야, 너 자동차 팔면 나한테 우리 회사에 대해 연락해줘 라는 약관 조항은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 그런 것들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누구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 또는 법에서 정해진 걸 그대로 부연 반복하는 조항, 이 두 가지는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면제되는 걸 빼고는 명시 설명을 했어. 명시 설명하면 계약 내용이 되죠. 지켜야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특정 조항과는 다른 개별 약정을 요구했어. 그럼 명시 설명한 약관 조항과 개별 약정이 충돌하죠? 어느 게 우선해? 상식적으로 개별 약정이 당연히 우선하겠죠. 개별 약정이. 근데 이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면 이 개별 약정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죠. 개별 약정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작성자가 약관을 명설명했습니다. 예? 상대방이 개별 약정을 요구했어요. 이때 작성자가 오케이 하면 이 개별 약정이 우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이 노 했어요. 너만 특별 대우해 줄 수 없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얘가 때를 써. 나만 좀 해달라고. 에? 온갖 교태를 부리면서 때를 써. 근데 안 넘어가. 당신만 해줄 수는 없다. 꼿꼿해 작성자가. 곤조가 있어. 안 돼. 그래서 얘가 포기해. 알았다. 이 약관 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이 약관,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개별 약정이 돼버립니다. 이 약관은. 왜냐? 특정 약관 조항을 상대방에게 명시 설명하고 상대방과 교섭, 흥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상대방은 그 약관 조항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관 조항은 더 이상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별 약정에 해당한다가 판례예요. 그러니까 한번 딱 개별 약정을 요구해서 상대방이 노했을 때 더 이상 떼 쓰지 마세요. 기존 약관으로 그냥 가해 약관규제법이 적용을 받아요. 괜히 떼 썼다가 상대방이 그나마 오케이 해주면 괜찮은데 끝끝내 노해버리면 기존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면서
이건 개별 약정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약관규제법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그래서 376페이지 편입형 통제 동그라미 1번 원칙, 2번 니은, 예외, 기억, 판례 1번, 2번. 그다음에 니은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그 밑에 판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해서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더 이상 약관규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개별 약정에 해당한다. 예? 그 판례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걸 다 뚫고 계약령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럼 지켜야 되죠? 지키는 걸 약관의 구속력이라 합니다.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됐다. 당사자는 약관을 지켜야 하는데 약관의 구속력. 이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가 뭐냐? 왜 지켜야 되느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약관은 제몇조 법 조문 형식으로 돼 있다. 따라서 약관은 법규범이다. 법규범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또라이 그룹이 하나 있고요. 아니다.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작성자가 명설명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정상적인 그룹이 하나 있고. 법규범이기 때문이다. 또라이 그룹. 안 되지요. 당사자 사이에 뭐 했기 때문이다. 합의했기 때문이다.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약관 구속력의 근거. 법규범이 아닌 당사자과 상대방과 합의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답으로 남았어요. 두 번이나 출제가 돼서 한 번은 옳은 걸로 한 번은 틀린 걸로. 약관 구속력의 근거 머릿속에 팍. 그 다음에 이렇게 약관이 명설명해서 계약력이 편입이 됐어. 그럼 지켜야 한다 그랬죠? 그 약관의 구속력이라 했어요? 다 지켜야 될까? 그거는 아니다. 해석을 통해서 불공정 조항에 해당되면 이거는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통해서 불공정 조항에 해당되면 굳이 안 지켜도 된다. 이때 해석 방법이 쭉 나옵니다. 먼저 법률 행위 해석 방법. 민법에는요. 뭔가를 해석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법률 해석이 있고 또 하나가 법률 행위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통해서 다투고 있어. 법원은 일단 갑과 을이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를 분쟁을 해결하려면 밝혀내야 돼요. 갑과 을이 무엇을 했을까? 매매를 했을까? 증여를 했을까? 임대차를 했을까? 이렇게 갑과 을이 무엇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걸 법률 행위 해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했는지 밝혀낸 다음에 여기다 법 조문을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되죠. 법 조문을 적용할 때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조문의 의미를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요. 법 조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조문을 적용하려면 법을 해석을 해야 돼요. 결국 분쟁을 해결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밝혀내고 이걸 법률, 행위, 해석 그 밝혀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다가 법 조문을 해석해서 적용 법 조문을 해석하는 걸 법률 해석 이렇게 불러요. 결국 두 가지가 있다. 법률 행위 해석과 법률의 해석이 있는데 다행히 법률 해석은 우리 시험 범위에 없고요. 약관은 법률 행위 내용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법률 해석이 아닌 무슨 해석? 법률 행위 해석. 조심하셔야 돼요. 법률 해석이라고 행위자 쏙 빼고 나올 수 있어요. 법률 해석 아닙니다. 법률 행위 해석. 법률 행위 해석의 마지막이 신의성실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 같은 것들은 보험약관 하나 가지고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죠. 그 상대방마다 해석이 달라져선 안 되니까 객관적 통일적 해석이 나오고요. 애매하면 작성자에게 최대한 불리하게 해석해야 되고요. 그 의미는 되도록이면 좁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객관적 통일적 해석, 작성자 불이익 해석, 그 다음에 축소 해석 다 많고 객관적 통일적 해석에 보면 377페이지 양가로 사이 해석의 원칙이 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타이틀만 보세요. 3번 통일적 객관적 해석인데 니은 다만에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건 체크만 해놓고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라 그랬고 읽은 다음에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머리 돌아요. 분명히 제가 객관적 통일적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판례는 당사자의 구체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객관적 사정은 상대방이 구체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판례는 자칫 잘못했다간 헷갈려요.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일단 객관적 통일적 해석만 생각하시고 밑에 있는 판례는 전혀 영역이 다른 건데 수험생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넣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체크만 해주세요.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 있고 축소 해석의 원칙은 마지막에 예문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좀 이해를 합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 계약의 약관인데 약관 갖고 다툼이 생겼어요. 법원에 왔어요. 그래서 법원이 이 약관 조항을 해석을 해봤어요. 딱 해석을 해봤더니 법원이 딱 생각하기에 이 불공정해. 그럴 수 있죠. 법원이 판단했을 때 불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불공정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불공정하다 그러면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근거를. 법원이 만약에 이 약관은 불공정 조항이다 라고 판단하면 작성자한테 법원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 약관 조항은 도대체 왜 불공정하냐고 물어보겠죠. 자, 법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딱히 근거는 없는데 느낌상 불공정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법원이 판단해 볼 때 딱히 근거가 명확하진 않아도 약관 조항을 읽어보면 느낌이 싸한 조항들이 있어요. 그럼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받는데 느낌상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만든 게 이거예요. 작성자가 물어봅니다. 왜 불공정한가요? 느낌상 아니고 이건 단순히 예를 들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요. 이 약관 조항은 단순히 뭐를 들은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걸 예문 해석이라 합니다. 결국 우리 대법원이 만든 거예요. 불공정 조항에서 딱히 근거가 없을 때 왜 불공정한지 딱히 근거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예문 해석입니다. 예문 해석. 어쨌든 이런 해석을 통해서 불공정 조항에 해당되면 무효라 그런다 그랬죠. 약관규제법에는요 아예 불공정 조항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불공정 조항이 되든 약관규제법에서 불공정 조항으로 추정이 되든 두 개 모아서 그 약관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데 이때 계약이 있고 계약 속에 약관이 있고 약관 속에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형태상으로 보면 계약 속에 약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약관 속에 특정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 특정 조항이 이때 민법 총칙에 보면 137조라는 게 있습니다. 137조. 137조가 뭐냐?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면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137조예요. 이거를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특정 약관 조항이 무효일 때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그 보험약관, 무효가 된 보험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수많은 다른 계약까지 한꺼번에 깡그리 무효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안 되겠다. 약관규제법에는 137조하고는 좀 다른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특칙,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137조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지만 약관규제법에서는 반대로 해놨어요. 약관의 특정 조항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조항만 무효고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특정 조항만 무효해요. 다만 그 특정 조항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조항이 무효라면 예외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일부 무효 법리의 특칙
또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 딱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게? 지난주에 대충 뼈대 잡은 거에서 몇 가지 살 붙였어요? 지난주에 뼈대 안 잡아 놓으신 분들은 지금 살 못 붙여. 지난주에 복습하고 오시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 정도 378페이지까지 내용. 그 다음에 종료. 네, 네. 종료. 교재에 보면 전형, 비전형인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뭐 민법에 있는 걸 전형, 없는 걸 비전형 이렇게 하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세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쌍무, 편무하고요. 유상, 무상하고요. 낙성, 요물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이 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씩 꼭 나온다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요.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너무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세요. 이해가 안 돼 그럼 외워요. 먼저 쌍무편무는 계약이 딱 성립이 되었을 때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냐 어느 한쪽에만 채무가 생기느냐요. 매매를 하게 되면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인 채무 생기고 매수인 채무 생겨요. 양당사자 채무 생깁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런 걸 쌍무라 합니다. 반면에 갑과 을 사이에 증여 계약을 하게 되면 갑에게만 채무가 생겨요. 이런 걸 편무라고 합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냐 어느 한쪽에게만 채무가 생기냐. 두 번째로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는 쌍무 계약에만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헌 부담이 적용되기 때문에 쌍무 편무를 구별합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헌 부담이란 제도는 쌍무 계약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계약과 쌍무 편무 나눕니다. 세 번째로 편무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증여계약 편무라 그랬고요. 사용대차 편무입니다. 현상광고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소비대차 돈 빌리는 거, 위임 일 맡기는 거, 임치 물건 보관 맡기는 거 요거 무상이면 편무입니다. 무상이면 편무. 그래서 편무계약에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가 기본적으로 있고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무상일 때 편무 외워야 됩니다. 일단 세 가지 이렇게 쌍무 편무라 해서 세 가지 생각하시고 유상하고 무상은요. 계약이 성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행이 끝났어요.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될 때부터 이행이 끝난 때까지 이행이 끝났다고 전제하셔야 돼. 이행이 끝났어. 끝났더니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 유상. 예컨대 매매. 쌍무죠. 이행이 끝나면 매도인도 이행하고 매수인도 이행하죠. 유상. 서로 이행을 했다. 유상. 증여계약을 했다. 이행을 했다. 누구만 이행을 해요? 증여자만 이행을 해. 한 사람만 끝내 이행이 끝났죠? 그러면 무상 이렇게 됩니다. 둘 다 서로 주고받았을 때는 유상, 어느 한쪽만 줬을 때는 무상 이렇게 됩니다. 이때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상 계약에만 매매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합니다. 매매 규정이 대단히 많아요. 조문이 대단히 많고요. 그 중에서 특히 담보책임 관련된 조문이 있고 이 담보책임을 다른 유상계약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매매에 있는 것을 갖다 끌어다 써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결국 매매 규정을 준용하려면 그 계약이 유상계약이어야 돼요.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매매계약 담보책임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는 동시 이행항변권 위헌 부담이고요.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매매 특히 담보책임 때문에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계약 외워야 돼요. 증여 사용대차까지가 무상계약이고요. 소비대차 위임 임치 무상으로 할 수 있고요.
종신정기금까지. 종신정기금은 국민연금 생각하셔야 그랬어요. 유상이 있습니다. 다달이 보험료 내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요. 유상 주고받으니까 노령연금 무상 국가에 보험료 낸 적 없어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가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준 것 없이 받기만 합니다. 무상이죠. 이렇게 돈 빌리는 것, 일 맡기는 것, 물건 보관 맡기는 것, 종신정기금은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 놈은 무상이고요. 증여하고 사용됐잖아. 어쨌든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현상광고라는 놈이 보입니다. 현상광고라는 놈은 편무 대 유상이에요. 편무라는 건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한 놈한테만 채무가 생겨요. 그럼 현상광고는 한 놈한테 채무가 생기죠. 그럼 이행을 하면 요 채무가 생긴 놈만 이행을 했겠죠. 그런데 유상이야. 유상이란 뭐예요? 둘 다 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편무인데 둘 다 이행을 해? 약간 모순이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계약의 관계를 현상광고 가지고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상광고를 이해하려면 요걸 구별하셔야 돼요. 자, 낙성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합니다. 즉 약속만 성립합니다. 매매, 매도인이 물건 넘겨주겠다. 매수인은 대금 주겠다. 증여, 증여자가 수종자에게 물건을 그냥 주겠다. 학원계약, 강의를 제공하겠다. 수강료를 내겠다. 약속만으로 성립합니다. 보통의 계약은 99% 이상 당사자 약속만으로 성립을 해요. 뭐뭐 해주겠다라는 약속. 이렇게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걸 낙성계약을 합니다. 민법상 전형계약이 14종이 있는데요. 14가지가 있는데 이 14종 중에서 13종이 낙성계약이에요. 13가지가 낙성계약이에요. 반면에 딱 하나가 요물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상광고라고. 현상광고는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봇대에 동네 A 중국집 사장님이 전단지를 붙여놨어요. 우리 집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스티커가 한 장씩 나간다. 그 스티커를 50장 모아서 가져오면 탕수육을 한 접시 주겠다. 이렇게. 여기 현상광고입니다. 분명히 광고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스티커 50장을 모아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이 이걸 보고 모아 가겠다고 약속할 필요도 없고 설령 을이 모아 가겠다고 약속했다 하더라도 갖고 을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하질 않아요. 현상광고 계약은 민법상 광고에서 정해진 행위를 완료한 때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현상광고 계약이란 광고에서 정해진 행위를 완료한 때 성립하는 계약이 현상광고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50장을 모아 와라 라고 광고에서 정했을 때 그걸 완료한 경우 을이 50장을 모아서 갖다 줬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줘야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하고요. 두 번째로 요물계약이 성립하려면 약속만으로 안 되고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줘야 되죠. 요물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주는 것을 요물성이라고 합니다. 요물계약의 요물성이라 그래요. 책에 안 나와요. 뒤지지 마세요. 뒤지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민법 총칙 가서 할 거예요. 민법 총칙 가서. 책 찾지 마세요. 제가 몇 페이지 체크 안 하는 건 찾지 마세요. 못 찾아요. 못 찾는다 그랬어요. 제가 더 왔다 갔다 할까? 못 찾게 아예. 아예 더 왔다 갔다 할까요? 아예 못 찾게. 책에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고 학원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찾지 마세요. 제가 책에서 체크해야 될 것들은 체크해 드려요. 그때 빨리 찾으세요. 그거나. 그것도 못 찾으세요. 몇 페이지고 그것도 못 찾던 거예요. 제발. 나중에 머리에 박으세요.
요물계약이 성립하려면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걸 부르는 명칭이 있다. 뭐? 요물성. 그래서 요물계약의 요물성은 요물계약을 성립시키는 특별 성립 요건이 됩니다. 성립 요건. 민총 가서 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요물계약은 뭔가를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보세요. 을이 50장을 갖다 줘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간만 채무가 생겨. 그렇죠? 계약이 성립이 되면 간만 채무가 생겨. 무슨 채무? 탕수육 한 접시 줘야 돼. 편무예요. 그렇죠? 간만 채무가 생겨. 그 다음에 갑이 이행을 했어. 이행했죠? 그럼 성립할 때부터 이행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봤어. 봤더니 을도 50장 줬고 갑도 탕수육 줬어. 서로 주고받았어. 유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현상광고계약은 편무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된다? 유상이 됩니다. 그래서 쌍무편무는 딱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특정 시점만을 바라보는 거고요. 유무상은 계약의 이행이 끝났을 때까지 전체 과정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그림 마지막으로 쌍무계약이 있고 편무계약이 있고 편무에는 증여와 사용대차가 전형적으로 있고 현상광고까지 있는데 일단 쌍무계약은 계약이 성립되면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고 앤드 이행이 끝나면 서로 이행을 하겠죠.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쌍무계약은 이행이 끝나면 필연적으로 뭐가 된다? 유상이 될 수밖에 없고 앤드 편무 중에 현상광고까지 유상이니까 쌍무 플러스 현상광고가 뭐가 되는 거다? 유상이 되고 나머지가 무상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이지만 유상이 모두 쌍무인 것은 아니다. 현상광고 때문에. 반면에 모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다. 뭐 때문에? 현상광고 때문에. 그래서 요 그림 가지고 그 관계 및 표현을 좀 머릿속으로 마지막으로 넣으시자.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380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집에 가셔서 안 보셔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3번 계약의 성립이 나왔어요. 계약이 성립한다는 건 계약이 체결되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 민법은 계약은 성립된다는 말보다 아니 체결된다는 말보다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성립한다는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쓰는데 일단 계약도 민법 총칙에서 보게 되는 법률 행위고요.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하는 사람과 그 법률 행위를 하는 목적과 이 목적이 외부에 나타나는 의사, 표시, 요 놈을 구성 요소로 합니다. 어떠한 법률 행위든 요 세 가지는 갖추고 있어야 돼요. 법률 행위 사람이 하는 거죠? 행위하는 사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외부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걸 의사 표시를 합니다.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요. 계약의 경우에는 혼자 하는 법이 없죠. 양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 계약이 성립하려면 양당사자의 존재, 그리고 목적의 존재, 그리고 의사 표시도 어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먼저 계약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수락을 하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는 게 보통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양당사자가 존재하고 계약의 목적이 존재해야 되며 양당사자가 각각 어느 한쪽이 먼저 계약을 요청하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상대방 이에 대해서 수락을 하는 자, 갑과 을이 매매를 합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매매계약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먼저 물건 사라 또는 팔아라 라고 요청이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사겠다라고 이렇게 승낙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며 and 요게 일치 자, 당사자가 일치한다는 거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다. 누가 승낙해야 된다? 을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병이 승낙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당사자 일치 주관적 합치를 합니다. 합치해야 돼요. 그런데요, 당사자 일치를 판단하기 전에
누가 당사자냐 이 문제가 먼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누가 당사자인지를 먼저 확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갑과 을이 계약을 한다 그러면 당사자는 갑과 을이니까 갑을이 일치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을병이 계약을 하는데 을병이 예컨대 을병이 매매를 해요. 얘가 만약에 매수인이에요. 이쪽이 매도인이다. 근데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서에 갑병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하는 사람과 행위자와 계약서에 써 있는 명의인이 다르죠? 달라요. 이럴 때 계약 당사자, 즉 매도인이 행위자냐 명의인이냐를 먼저 확정을 줘야 돼요. 그렇죠? 왜? 만약에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이 행위자라면 얘는 갑의 이름을 도용한 거고, 그렇죠? 매도인이 만약에 갑이라면 을은 갑을 위하여 매매 계약을 해주고 있죠? 대리인인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한 사람 행위자와 계약서상의 명의인이 같다면 그러면 을병이 일치하는지만 따지면 되는데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를 때는 먼저 일치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부터 확정을 줘야 돼요. 이럴 때는. 자, 우리 판례의 태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 계약 당사자일까? 우리 판례.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을병이 갑을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다 그러면 갑이고 을병이 을을 계약 당사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이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병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가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해라.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일치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일치하면 상대방 입장이 아니라 일치한 대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세 사람 사이에 얘가 계약 당사자로 일치했다면 당연히 요 놈이 계약 당사자고 얘는 대리인. 그쵸? 그 다음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요 경우에 계약 당사자가 을이라면 을은 갑의 이름을 도용했는지만 문제가 되고 을이 대리권이 있냐 없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계약 당사자가 갑으로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요 경우 계약 당사자가 을인지 갑인지를 확정하는 그때에는 을에게 대리권이 있냐 없냐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지요. 예, 그런 식으로 계약 당사자 문제를 확정 져야 돼. 일단은 오늘은 381페이지에 보면 2번의 계약의 성립 요건의 양가라 1번의 1, 2, 2번의 기억 주관적 합치 A, B, B를 좀 봐주시면 돼요. 행위자와 상대방이 불일치하는 경우 누가 계약 당사자냐? 그거. 그 다음에 니은 내려가면 객관적 합치라 해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 된다고 돼 있죠. 1억에 사라. 그랬더니 9,999만 9,999원에 사겠다. 단돈 1원 차이가 난다. 계약은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 불일치하는 정도가 아무리 근소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근소한 경우에 당사자 의사 해석을 통해서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근소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로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지 않는 거 1억에 사라 9천에 사겠다. 이렇게 불일치, 불합의 요거를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의식적 불합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의식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가 한자적 표현이고 일본식 표현이다 보니까 한글로 바꾸자. 의식적 불합의, 안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수문 불합의. 이렇게도 말을 바꿔요.
안불합이 물은 불합이가 아니라 스문 불합이. 어쨌든 양당사자가 불합치 한다는 걸 아냐 모르냐인데 이 모르는 경우 요거 착오하고 구별이 좀 필요합니다.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놈들이 대금에다가 대금 쓰는 난에 100달러라고 썼어요. 대금에다가. 이 발음을 달러로 읽으면 안 되죠. 달러로 읽어야 돼요. 달러로 읽으면 말 그대로 100을 달러예요. 그렇죠? 100달러로 읽어야 미국 달러가 될 거예요. 그렇죠? 미국 달러인지 아닌지 모르죠. 요 놈은 미국 놈이에요. 요 놈은 홍콩 놈이야. 장소는 호주야. 그럼 이 100달러는 미국 달러예요? 홍콩 달러예요? 호주 달러예요? 몰라요. 명시하지 않는 한. 갑은 미국 달러라고 생각하고 미국 달러라고 표시를 했을 것이고 을은 홍콩 달러라고 생각하고 홍콩 달러라고 표시했겠죠. 그런데 지역은 호주니까 사람들은 호주 달러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결국은 갑의 의사표시와 을의 의사표시가 불일치. 그걸 갑과 을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갑과 을의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예요. 반면에 착오는요. 착오는 여기 장소가 홍콩이에요. 장소가 홍콩이라면 예, 홍콩 100달러라고 생각하고 홍콩 100달러라고 표시했어요. 그렇죠? 얘는 미국 100달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미국 100달러라고 표시를 했겠지만 장소가 홍콩이니까 갑이 표시한 100달러는 뭘로 받아들여져요? 홍콩 100달러로 받아들여져요.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장소가 홍콩이니까. 그러면 일단 갑과 을 사이는 홍콩 100달러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표시가 일치하니까. 다만 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뭐가 생긴 거다? 착오가 생긴 거다. 그래서 무의식적 불합의는 양당사자의 의사표시 자체가 아예 불일치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고 그걸 당사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임이 많아요. 착오는 일단 표시는 일치해요. 표시는 일치해요. 다만 어느 한쪽 당사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착오는 계약은 성립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불합의하고 착오 개념상 일단 구별하세요.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다. 반면에 착오는 일단 계약은 성립한 거고 다만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개념상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382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뭐 볼 것도 없고요.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본 거예요. 요거 보시면 돼.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